2021년 G7 정상회의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코널에서 열립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영국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일정을 알리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현재 세계 질서에 대한 최대의 시련이자 도전이다. 열린 마음으로 단결해 한층 훌륭히 회복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바이러스와 기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전망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인도의 정상을 초청한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이 3개국 정상을 초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G7에 이들 3개국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 D10 체제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청한다. D10 확대 개편을 대놓고 언급한 것입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작년 11월에도 G7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초청 국가들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총리의 야심은 G7을 활용해 전 세계의 민주적이고 기술이 발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G7 국가와 세계의 게스트 국가를 합하면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하에 사는 인구의 60%를 대변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쯤 되면 영국은 개편을 확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러시아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지난 G7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와 함께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G7을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개편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참여국들의 반대로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더 활발한 논의를 해야 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G8 회원국이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다른 회원국의 반발로 G8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행보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이후 G8은 G7을 환원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일 등이 러시아의 G7 재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러시아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응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G7에 합류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의 세계 현실에 더 잘 부합하는 G20과 같은 협의체의 업무 조율정에 아주 만족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 이제 독일과 캐나다는 G7의 확대 개편에 반대할 명목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확실히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이죠. 우선 일본은 지난해 개편론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한국의 G7 참여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G7에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설명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발전과 성장이 멈춘 나라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죠. 회원국 확대는 현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의 동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눈치 보기식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반대할 명목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G7에 중국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D10으로의 개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선인은 G7 정상회의에서 외교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무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선택을 강요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아무튼 올해 정상회의에 게스트 국가로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측의 설명대로 민주주의 국가면서 높은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은 확실하게 D10을 위한 포석을 깔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G7이 확대되더라도 러시아를 제외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셈입니다.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입니다.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가 들어가면 더욱 큰 그림이 그려질 듯합니다. 한편 일본의 속좁은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국 대사가 이임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진중한 대화를 나눈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 대사는 스가 총리와 대면 인사를 위해 일본 총리 관저측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면담하지 못하고 전날 일본을 떠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것이 한국 관계에 대해 일본 측의 항의라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태도는 아베 전 총리보다도 더 옹졸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전임 이수훈 대사가 일본을 떠날 때는 아베 총리와 이임 면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19년 4월로 강제징용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무척 나빴습니다. 현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3%입니다. 70%에서 시작했던 지지율이 불과 4개월 만에 33%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1위의 기록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제 스가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30% 이하로 떨어지면 퇴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일본 내각 존립의 기준은 지지율 30%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모두 코로나19이다. 지금 국민의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에 반대하면서 내부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열악한 나라가 G7이라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야로 역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절대적 수치만 봤을 때는 부진한 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선방한 정도가 아닌 선진국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미국, 독일, 중국, 홍콩, 스페인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해 경제협력기구 36개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전망,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마저도 선진국으로 한정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전면 봉쇄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덕분에 경제 위기도 무난하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 전문 채널 CNBC 등 외신들은 최근 코로나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를 극복,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려도 있다. 한국의 올해 수출은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3% 급감했으며 무역 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교역국인 한국이 수출 부진을 견디지 못해 2분기에는 더욱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거기에 서비스업 생산은 20년 만에 최대 감소하고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3월 취업자는 19만 5천 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0% 선이 붕괴됐다. 코로나19로 일시휴직자는 126만 명이 급증했으며 실업자도 118만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소득은 꾸준히 증가했고 고용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 회복세에 접어들어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다. 코로나 위기를 딛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우호국 그룹 출범 화상회의를 5월 26일 오전에 개최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했다.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출범 후에도 유네스코 여타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출범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유엔에서 출범한 보건안보 우호그룹 및 WHO 내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과 함께 유엔 차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 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중이다. 우호국 그룹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 시민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호그룹 내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우호그룹 결성 관련 강경화 장관과 주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의 사의를 표하고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룹 활동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우호그룹 참여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방지 및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국 그룹 결성이 시에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우호그룹 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호그룹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강화되고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된다. 한편 킴 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3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회상은 베트남의 COVID-19 예방 및 통제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일본의 대유행 전쟁에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질병 억제 외에 중요한 사안인 경제 성장 회복에 있어 유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요시히데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COVID-19 대유행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입국과 함께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행 재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삼성전자가 위치한 박린성을 찾은 능우이행 수완 푹 베트남 총리가 삼성이 박린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삼성을 전자산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 공보와 박린성 관계자에 따르면 푹 총리는 지난달 31일 오후 북부 박린성을 찾아 박린성 당국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 가치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푹 총리는 박린성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6,219달러로 전국 2위, 1인당 평균 소득은 8,060만 동으로 전국 5위라는 점과 산업 생산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소규모 지방의 기적이라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와 함께 푹 총리는 박린성의 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체로 삼성을 꼽았다. 나아가 박린성이 수도 하노이를 비롯해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전자산업의 클러스터 개발에 있어 삼성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클러스터란 가치 체인으로 연결된 관련 산업들이 구성하고 있는 지리적 집적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런던의 금융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푹 총리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만이 삼성의 기여를 더욱 크게 만들고 부가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교 우위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생산시설의 이전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박린성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의 총리가 삼성이 메이드 인 베트남에서 메이드 바이 베트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렴한 노동력만 활용해 단순 생산에 그치고 마는 것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다. 그러나 메이드 바이 베트남은 양측이 함께 독특한 차별성,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상승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일보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린성의 기술 이전을 위한 기관, 인력 관련 정책을 주문한 푹 총리는 박린이 베트남의 산업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는 삼성의 고부가 기술 산업의 가치 사슬에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40km가량 떨어진 박린성은 하용우옌성과 함께 베트남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거점이다. 특히 삼성 박린 공장은 삼성전자 휴대폰, 삼성 SDI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 액정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관련 전자 부품 회사들이 밀집해 있다.